트로프.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트로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트로프를 이용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눕히려고 해보세요. 별 발광을 다 하죠. 왜? 눕는 게 엄청 불편해요. 강아지는 옆으로 눕든 아니면 엎드리든 이 자세가 편한 거지 사람이랑 다르죠. 우리는 눕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강아지는 척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은 척추가 평탄하지만 강아지는 만져보면 척추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눕히면은 척추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해갖고 서 있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등 대고 눕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면은 이 트로프라는 걸 대야 돼요. 트로프라는 걸 대고 강아지를 눕히면은 소파에 누운 것처럼 좀 편하니까 그래도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이 트로프를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쓰는 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강아지가 말씀드렸듯이 그 딱딱한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이제 찍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자, 이게 VD 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데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횡격막이 VD로 찍었을 때랑 DV로 찍었을 때랑 모양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VD로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DV로 찍었을 때는 하나로 나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DV인지 VD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사진상에서도 그건데 여러분은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찍을 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VD 뷰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뷰가 있다 그랬죠? DV 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VD는 벤트로 도살, 벤트로는 배, 도살은 등. 광선이 배에서 들어와서 등으로 나가는 거죠. 자, 얘네 누워있으면 광선이 어디로 오죠? 여기서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 시중기가 있고, 광선이 떨어지죠. 자, 그럼 떨어져서 배에서 들어와서 등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자, 배에서 들어와서 등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VD, 벤트로에서 들어와서 도살로 나간다. VD가 되고, 배 복자에 등배 쪄서 배에서 들어와서 등으로 나간다. VD가 되는 거죠. 자,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죠. 도살에서 들어와서 벤트로로 나간다. 그죠? DV가 되고, 그 다음에 등에서 나와서 배로 나가니까, 등에서 들어와서 배로 나가니까 배 복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엎드려 있으면 배를 대고 눕히면은 이게 DV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DV로 찍으니까 횡격막이 생긴 게 좀 다르죠? 그죠? 저도 잘 옛날에 이거 다 외우고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거 딱 보여주고 이거 DV입니까? VD입니까? 하면은 못 맞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횡격막 같은 경우는 DV로 보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잘 DV로는 안 찍죠. 그래서 보통 횡격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VD로 찍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일반적으로는 VD로 찍는데 자, 보세요. VD로 찍으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누워있고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마취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강아지가 좀 여러분들 코로나도 기저질환 있으면은 목소리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강아지도 똑같아요. 애기가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빨랑 뒤집어 가지고 억지로 앞뒤로 잡고 있으면 강아지가 잘 있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장에 문제 있는 애들은 우리가 넘어간다는 표현 쓰는데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DV로 찍습니다. 일단은 VD로 찍으나 DV로 찍으나 사실 사진상에 큰 차이가 없어요. 횡격막은 좀 아까 달라 보였지만 그래도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VD로 찍는 게 권장이 되지만 호흡에 문제가 있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든지 임신을 했든지 복수가 차 있는 애들은 DV로 찍습니다. 일단은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뒤집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헐떡헐떡거립니다. 그러면은 호흡에 문제 있는 애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에 문제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 심장에 문제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폐에 물이 차 있거나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장이 안 좋으면 헐떡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심장 안 좋은 애들은 좌심이 안 좋아요. 좌측 심장이 안 좋고 좌측 심장이 안 좋으면 폐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애들 그다음에 임신한 애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임신한 애들 보면은 그냥 깔랑 뒤집어서 찍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엎드려서 찍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 이제 막 물이 차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한 애들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좋죠.
보시면은 어때요? 강아지가. 아,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잡는 사람도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왜? 보정이 쉬우니까. 그쵸? 지금 간단하게 잡고 있고 강아지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광선은 위쪽에서 떨어지죠? 등 쪽에서 들어와서 배 쪽으로 나가니까 DV. 자, 그럼 아까 제가 뭐 수의사가 와서 얘는 DV로 찍어주세요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게 어떤 경우겠어요? 자, 수의사가 처음에 얘 한번 찍어주세요 하고 딱 이제 맡겼어. 내가 이제 찍으려고 들어갔어. 아, 그럼 기본적으로 VD 한 장이랑 그 다음에 우측 횡화, 라이트 레터럴 찍으면 되겠다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수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얘 심장이 안 좋았던 적이 있네 하고 들어와서 얘는 DV로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떤 애겠어요? 심장이 안 좋든지 호흡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질병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서 보정이라든지 뭘 할 때 강아지들이 정말 다루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참 정말 가만히 안 있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막 까르르 하고 하면서 정말 잘못하면 이제 물리겠다 싶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아무 문제 없고 심장에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는 딱 보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혀가 막 펄해지면서 헐떡헐떡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DV로 찍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뭐 수의사한테 뭐 사진을 건네주면서 얘 혀가 파래지고 넘어갈 것 같아서 DV로 찍었습니다 하면 아주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거나 하시다가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다, 얘 좀 말 안 듣는다 싶으면은 그냥 DV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강아지를 잡고 보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 되는 강아지는 잡기가 쉬워요, 오히려. 근데 강아지가 작잖아요. 여러분 이 납장갑을 끼고 하는데 납장갑을 끼고 강아지를 잡으면은 여러분 말티즈, 치와와 이런 조그만 다리 같은 거 잡으면은 잘못하면 진짜 부러질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 큰 벙어리 장갑 같은 거 끼고 뭐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잡히죠. 쑥쑥 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정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강아지 계속 움직이고. 자, 그래서 스탠다드 뷰는 두 장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VD 한 장, VD죠. 그 다음에 우측 횡화, 라이트 레터럴 한 장. 그죠? 자, 반드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표시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심장이 이쪽으로 뻗쳐 있으니까 레프트인 건 알겠어. 레프트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표시해주고 횡화로 누웠을 때, 레터럴로 누웠을 때는 무조건 표시해줘야 돼요. R인지 L인지. 그래서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알 수 있고. 자, 사실은 L을 이건 지금 플라스틱 같은 걸 여기 둔 건데 제대로 못 찍었어요. 왜냐?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까만 공간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럼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찍는 거 봅시다. 오른쪽으로 누웠으니까 라이트 레터럴이죠. 자, 지금 여러 사람이 보정하고 있죠. 자, 굿 레디에이션 세이프티. 얘는 옷을 잘 입었는데 얘는 왜 안 입었지? 하고 이제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데 자, 오른쪽 횡화로 하나 누웠고 자, 두 번째는 빨라당 뒤집은 상태로 광선이 배에서 들어와서 등으로 나가는 VD를 찍고 있죠. 자, 너무나도 잘하고 있죠. 트로플을 갖다 찍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찍을 때 트로플 잘 안 써요. 그럼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찍을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우측 횡화를 보통 먼저 찍습니다. 그 다음에 VD를 찍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강아지가 뒤로 넘어가면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죠.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를 먼저 찍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냥 옆으로 편안하게 일단 눕혀가지고 옆으로 누운 걸 먼저 찍고 자, 이제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한 장 찍었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다음에 찍으면 되죠. 까디 씹은 거 먼저 찍으면 강아지가 막 성질 나고 짜증난 상태에서 또 한 장 더 찍자고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 찍고 얘 찍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한 좀 쉬었다가 1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네, 화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직각이 되는 두 상을 찍는다 그랬고, 두 번째는 정자세로 촬영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제 찍을 때 정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꾸 움직여요. 자꾸 움직인다는 게 몸을 갖다 막 일으킨다든지, 막 찍고 있다 어디로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몸을 살짝 살짝 비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찍는 사람을 아주 환장하게 하죠. 몸을 살짝만 비틀어도, 자, 보세요. 찍을 때 어때요? 척추가 정확하게 중앙에 와 있고 대칭이 된 상태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이 다 그래요. 특히 VD를 찍을 때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몸 자체가 옆으로 딱 누인 상태로 찍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안 있죠.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몸을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가 해요. 그죠? 자, 보시면은 이제 VD 같은데 척추가 어때요? 척추가 휘어져 있죠. 그럼 갈비뼈 같은 경우도 갈비뼈가 어떻게 돼 있죠? 척추가 이렇게 곧으면은 갈비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척추가 옆으로 확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앞에서 찍으면 요건 요만큼, 요건 이만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요것도 지금 그렇죠. 갈비뼈 자체도 대칭이 안 돼요. 요 갈비뼈 볼까요? 요건 짧죠, 요건 길죠. 왜? 척추가 중앙에 센터에 딱 있어야지 갈비뼈가 좌우로 대칭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갈비뼈뿐만 아니라 장기가 다 마찬가지가 돼 버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뭐 자, 보세요. 딱 척추 와 있고 갈비뼈가 좌우로 돼 있고 심장이 딱 중앙에 와 있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돼 있고 심장이 지금 중앙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완전히 잘못된 사진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떻죠? 얘는 어떤 걸까요? 얘는 지금 레터럴로 찍은 거죠. 레터럴로 옆구리를 찍은 건데, 자, 보시면은 제대로 찍으려면 이렇게 돼 있고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찍는다 그러면 척추가 돼 있고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돼 있고 갈비뼈가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쪽에서 찍으니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갈비뼈가. 자, 그래서 갈비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얘도 지금 척추가 약간 휜 것처럼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고 갈비뼈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요로 조금, 일로 많이 이런 식으로 갈비뼈가 돼 버려요. 그리고 지금 사진 자체도 되게 흐리죠. 사진도 흐리고 오른쪽 왼쪽 구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흉부를 찍으려면 흉부를 찍고 복부를 찍으려면 복부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사진에서 강조하는 거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자세가 정자세가 안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정자세로 찍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스나 KVP의 노출 조건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와 장기가 어떤 밀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찍어줘야 돼요. 조절을 해갖고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뼈가 지금 어떻죠? 구분이 안 가요. 관절이 구분이 안 가죠. 그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장기는 어때요? 장기도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냥 하얗게 이렇게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 이런 걸 이제 말하는 이제 좀 영어 용어도 있어요. 얘는 어때요? 너무 어두워. 앞 사진도 그런데 얘도 너무 어두워요. 얘는 너무 밝아. 얘는 너무 밝아서 관절이 구분이 안 돼요. 자, 너무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KVP라든지 마스를 낮춰야 된다. 왜? 광선이 많으니까 투과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쵸? 자, 얘는 KVP라든지 마스를 높여야겠죠. 얘도 높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노출 조건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거리는 맞출 필요가 거의 없지만 KVP라든지 마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내가 딱 찍었는데 보세요. KVP 마스 병원에서 권장해 준 대로 찍었어.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흉곽의 깊은 정도라든지 개의 체형에 따라서 그다음 뭐 비만인 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그거의 체중에 맞춰서 찍었는데도 사진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맞춰서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마스를 올리든지 KVP를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촬영자 보호, 차폐. 차폐는 영어로 쉴딩이라고 합니다. 쉴딩. 쉴딩은 굉장히 중요해요. 쉴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사선으로부터 어떤 자기 몸 같은 거를 쉴딩이라는 건 뭐냐면 쉴드라는 게 뭐예요? 쉴드. 여러분 게임 해보면 뭐 쉴드 이런 거 있죠? 방패라는 뜻이에요. 방패.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자, 그럼 방사선을 막을 수가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어,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엄청나게 높으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과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나비입니다.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봇을 입고 하는 이유가 방탄복이랑 비슷한 거예요. 방사선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사시키는 거예요. 납,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통과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콘크리트를 갖고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는 없으니까 납을 갖다가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차폐가 되는 겁니다. 차폐.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몸이 차폐가 되는 거예요. 차폐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자, 방사선 안전이라 그러면 이렇게 뭐 핵폭발처럼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이 아니고, 자, 방사선에 대해서 봅시다. 방사선, X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일단은 방사선이 어떤 거였죠? 전자가 꽝 하고 때려서 떨어지는 이제 선인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방사선은 냄새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가 뭐 어떤 겨 같은 경우는 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후레쉬 같은 거 비춰보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이거 빛이 있구나 알죠. 뜨거운 거 같은 거 하면은 열이 오면은 뜨거워서 어떤 뭐 열 같은 게 지금 나한테 쬐이고 있다 이런 걸 알죠. 방사선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느낌도 없고 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사선은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사선이 나오게 되면은 조직에 일렉트론을 바꿔놓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조직의 어떤 전자구조 같은 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DNA, RNA, 단백질 등이 바뀐다. 자, DNA는 유전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는 어디서 왔죠? 어머니, 아버지에서 한쪽씩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유전 정보를 자손들한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유전 정보는 대를 이어갈수록 계속 보존이 돼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아빠랑 닮았고 할아버지랑 닮았고 그리고 가령 뭐 집안에 유전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에 뭐 대대로 어떤 내려오는 어떤 특질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오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그 유전 형질은 보존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를 낳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DNA라든지 RNA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방사선을 쬐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바뀔 때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겠어요? 나쁜 방향으로 바뀝니다. 나쁜 방향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일단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암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암이라든지 이게 그게 이제 DNA가 바뀌게 되면 일종의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자, 암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기는 게 백혈병. 백혈병도 혈액암이라 그래서 암의 일종이죠. 그 다음 갑상선암, 다양한 종류의 암 같은 게 생겨요. 자,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을 보면은 암이 뭐 여러분들 뭐 탄 거 먹으면 암 생긴다, 뭐 담배 피면 암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담배를 한 일주일 핀다고 뭐 폐암에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탄 고기를 뭐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위암에 걸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생기는 게 암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뭐 어떤 유전 정보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암이라는 게 일종의 돌연변이인 거죠. 방사선도 마찬가지. 자, 방사선을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암이라든지 종양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됐을 때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적은 양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때 DNA라든지 RNA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선이 나오면 조직의 전자구조가 바뀌면서 DNA나 RNA 같은 것들이 바뀌고 이 광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발생하고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럴 수 있다. 자, 그래서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 10에서 30년 노출 시 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작년에 공중보건학 배웠죠. 역학에 대해서 배웠죠. 역학에 대해서 배울 때 뭐 코호트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코호트, 뭐 단면 연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추적해 보니까 대충 이런 거 같다라고 추측하는 수준이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노출이 돼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유전 정보가 변화된 게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뭐 유방암에 걸린다든지 대장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몇몇 가지 암은 어때요?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그러죠. 그래서 뭐 가령 어머니가 만약에 유방암이 있었다, 할머니가 유방암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식 대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라 그러죠.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는 암이라는 게 돌연변이가 나면은 이 DNA가 자손 대대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럼 방사선에 의해서 DNA 구조가 바뀌게 되면 이게 여러분 대에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윗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아랫대에는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뭐 임신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형아라든지 유산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산부는 절대로 엑스레이를 이제 그 촬영장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공항 같은 거 검색대 갈 때도 엑스레이 찍죠. 근데 임산부는 따로 문으로 통과하게 하죠. 그 이유가 임산부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니까. 그렇죠? 노출되면 안 되니까. 물론 사실은 그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임기 여성은 뭐 임산부처럼 주의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물병원 가면 테크니션으로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방사선사가 찍을 때 저 멀리 콘크리트 벽에 가갖고 그다음에 유리 같은 것도 방사선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유리를 쓰면서 어, 그 말하죠. 뭐 가슴 찍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세요.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찍어요. 동물은 안 그래요. 동물은 잡고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테크니션이 찍다 보면은 결국은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나봇, 그죠? 이런 장구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방사선에 있어서 완전히 안전한 어떤 농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단위가 시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시버트, 보시면 밀리시버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밀리시버트 이게 커지면은 시버트가 되는 거죠, 그냥. 자, 방사선에 있어서 완전히 안전한 농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알랄라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알랄라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간단히 얘기하면은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방사선을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방사선을 갖다가 우리가 뭐 엑스레이 안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을 낮추라는 거예요. 노출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때 장구도 잘 입고 뭐 찍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찍을 때 있을 필요가 없으면은 반드시 방에서 나가 있고 그렇죠. 장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콘크리트 벽 뒤에 숨고 이런 식으로 알랄라를 잘 지키라는 거죠. 가능한 낮게 유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방사선이라는 거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자연상에서 나옵니다. 자연상에서 나와서, 아유, 뭐 자연상에서 나오는 수준이랑 크게 차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비행기 여행 같은 거, 여기 밑에가 지금 자연방사선이고, 위에가 인공방사선이. 비행기를 한번 타잖아요? 그러면 우주방사선이라는 거에 노출이 돼요. 우주방사선에 이제 노출이 돼갖고, 유럽 여행 한번 뭐 가령 갔다 오면은 한 요 정도 0.07 밀리시버트 정도 노출이 됩니다. 자, 이 밀리시버트는 누적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뭐 0.1 시버트 누적이 됐다, 노출이 됐다. 그럼 내년에 0.1 시버트 밀리시버트 누적이 됐다. 그러면 총 0.2 밀리시버트가 누적이 된 겁니다. 나는 한번 쬐으니까 1년 지나니까 없어졌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누적되는 양을 갖다가 추적을 하게 되는데 자, 1인당 한 2.4 밀리시버트 정도는 노출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공방사선 같은 경우는 흉부 엑스레이를 이제 한번 찍으니까 어떻게 되죠?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으니까 0.1 밀리시버트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른이
1년에 인공방사선 쬐 수 있는 일반적인 어른이 1mSv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자연방사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흉부 엑스레이 정도 1년에 10번 정도 찍어도 사실은 무방한 양이죠. 인공적인 걸로. 근데 가령 CT 같은 거 찍으면은 몇 년 정도 치의 방사선, 복부 CT라든지 찍게 되면은 몇 년 정도 치의 방사선 같은 거에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CT 같은 거 자주 찍으면 안 되죠. 자, 방사선 작업자는 허용량을 조금 더 세게 해줬죠. 뭐 20mSv 정도. 그리고 뭐 어떤 동네 가리바리시라는 데 가면은 자연방사선 양이 조금 높은가 봐요. 10mSv까지. 자, 그 다음에 암 치료를 하는 거 보니까 한 2000mSv, 한 이거 이 정도면 2 10W 정도 되겠죠. 밀리가 그냥 바뀌니까 2000 정도 돼요. 자, 치료를 할 때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이거 첫 시간에 방사선이라는 건 진단용으로 쓰지만 치료용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암에 걸리면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첫 번째가 항암제, 두 번째가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강아지도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암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방사선 이제 수준을 쫙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물 보건사가 돼갖고 촬영을 하게 된다면은 꽤 높은 지금 방사선을 하루에 뭐 내가 5장씩 10장씩 찍는다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흉부 엑스레이 찍는 거에 뭐 가령 이제 내가 10장을 찍는다. 그럼 내가 엑스레이 10번 찍었으니까 연간 허용량이 오늘 다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엑스레이가 뒤에 나와 있나? 나와 있진 않은데 엑스레이 광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한테 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1차 광선이에요. 1차 광선. 그래서 엑스레이는 1차 광선이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 반사해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2차 광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을 때는 1차 광선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콜리메이터 상에 있는 거는 1차 광선에 노출되죠. 타겟은. 그죠? 잡고 있는 사람은 맞고 나오는 2차 광선에 노출됩니다. 2차 광선에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나봇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흉부라든지 복부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 보통 팔 같은 데가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흉부에 비해서 노출되는 수준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여러분들이 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거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사선이 노출이 돼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농도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수치를 찍는다고 하면은 이 밀리시버트는 연간으로 치면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서 암이 발병이 된다. 그럼 이걸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뭔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임기니까 가급적이면은 찍을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내가 이제 뭐 이거 뭐 방사선 노출 수준이 8 찍고 2차 방선이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 안 되겠네 하고 나봇은 귀찮으니까 입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농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랄라 최대한 낮은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차폐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하던 이제 동물병원에서는 어, 그 저기를 잘 안 했어요. 차폐를 잘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입으라고 테크니션 선생님들한테도 사실은 이제 그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이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임신을 했을 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알랄라의 기준에 의해서 안전한 농도가 없다라고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방사선 위험성을 그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줄여야 돼요. 사실은 뭐 그냥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건강검진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찍을 때는 밖에 나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사선이 마스 개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S가 길어지면은 마스도 커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광선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출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은 찍는 시간이라든지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빨리 찍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강아지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자세도 이상하고 찍어보니까 재촬영해야 되고 이러면은 노출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시간을 반드시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정도 잘하고 금방금방 찍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거리를 멀리 해야 돼요. 거리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자 방사선이라는 게 이렇게 빔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멀어지면은 영향도 훨씬 적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광선의 양이 많고 멀리 있으면 광선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잡고 있을 때도 잡고 내가 이렇게 몸을 앞으로 들이밀지 말고 몸을 뒤로 빼는 게 좋아요. 그쵸? 내 몸이 멀어지면 좋으니까.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될 때는 팔이나 다리보다 가슴이라든지 배 쪽이 노출되면 뭐 머리 쪽이 노출되면 더 안 좋아요. 몸통이 노출이 되면. 그래서 어쨌든 팔다리를 빼고는 거리를 멀리하는 게 좋고 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면은 빔에서 2배 멀어지면은 양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제곱분의 1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빔에서 3배 멀어졌다. 자, 빔에서 내가 10cm 있었다. 그러면은 방선은 빔에서 10cm 있었는데 20cm가 됐다. 방선은 4분의 1로 줄죠. 빔에서 10cm 떨어졌는데 이제 30cm 떨어져 있다. 방선은 9분의 1로 줄죠. 빔에서 10cm 있었는데 40cm 떨어져 있다. 방선은 16분의 1로 줄는 거죠. 제곱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10cm, 20cm 정도만 노출을 이런 식으로 몸을 좀 뒤로 좀 뻗어줘도 막상 찍을 때 자세를 잡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찍을 때는 그때는 효과가 있다. 당연한 거지만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착용해야 돼요. 그 2차 방선이니까 괜찮아. 뭐 다리가 잘 안 잡혀서 어쩔 수 없어. 이거 금방 찍고 나갈 거니까 괜찮아.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이 보호구 같은 거 착용을 안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돼요. 보호구를 착용을 안 하면은 이거는 걔네는 안전 문제 이런 거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돼서 사진을 촬영을 잘 못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보호구를 촬영 안 하면 그건 이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자 보호구가 없으면은 밖으로 나가 있든지 콘크리트 벽 뒤쪽에 있어야 된다. 요새는 그 이렇게 판으로 된 그냥 세워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 뭐 유리로 돼 있고 그래서 방사선 통과 못하는 그런 걸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이제 좀 규모가 있으면은 아예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찍습니다 하면은 다른 인원들은 다 그 뒤로 숨어 있는 거예요. 마취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보호구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뒤쪽으로 숨은 상태에서 찍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을 때는 그 보통 방사선을 방에서 찍잖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있는 게 좋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있고 잡는 사람 앞뒤로 잡는 사람 있고 잡는 사람이 찍기까지 하죠. 보통 2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방사선은 결국은 그렇게 찍는다고 해도 조금씩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법은 교대로 찍는 게 좋아요. 나만 노출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노출되고 나도 노출되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특정돼서 방사선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교대로 사실은 돌아가면서 찍는 것이 맞습니다. 납으로 된 앞치마를 입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실습 시간에 볼 텐데 굉장히 무거워요. 이 앞치마를 입고 목에도 갑상선 보호구를 합니다. 자, 방사선이 갑상선 암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특히 갑상선은 이 방사선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보호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옷 자체가 갑상선 보호가 같이 되어 있는 옷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손에도 납으로 된 글로브를 끼게 됩니다. 이게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정말 벗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강아지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잡고 있으면 쏙쏙 빠져나가요, 다리가. 그래서 이게 확 잡고 빠져나가고 잡고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손은 머리를 잡고 뭐 한 손은 다리를 잡고 이렇게 되면 두 발을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막 강아지가 꿈틀꿈틀하고 잡으면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좀 되게 짜증이 나요. 그래도 사실은 벗으면 안 되고 눈에는 고글을 낍니다. 이거는 이제 방사선 같은 거에 투과를 억제시키는 그런 고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인데 예, 아,
보시면은 이게 옷이에요. 보면은 옷 위에 뭐가 달려 있죠? 갑상선 보호대가 있죠. 그렇죠? 갑상선 보호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장갑입니다. 장갑이 완전 벙어리로 돼서 엄청 무겁고 손으로 찝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벙어리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 보호대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고글 좀 꼈죠? 고글도 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도시미터라는 게 있어요. 도시미터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에 손이나 이런 데 노출되면 안 된다.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손이 나오거나 자기 잡고 있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찍다 보면 아시겠지만 좀 불가능해요. 물론 이거 자르고 이렇게 찍을 수는 있지만 처음 찍었을 때 완전히 안 나오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강아지가 가만히 있지를 않다 보니까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보정을 할 때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엑스레이 사진 자체에 몸이 노출되면 안 되고 당연히 노출이 됐을 때는 차폐가 잘 된 상태로 노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관계자 외에는 전부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산부 혹은 가임기 여성은 가급적이면 찍지 않도록 보통 임산부는 절대 찍지 않도록 하고 가임기 여성은 그냥 보통 찍어요. 그리고 이제 18세 미만은 노출되지 않도록 이게 원칙인데 뭐 어쨌든 보통은 이제 뭐 성인이 다 찍죠. 찍을 때는 보호구 착용이 안 돼 있으면 나가 있든지 콘크리트 벽 뒤에 숨든지 보호자가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보정을 위해 들어올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큰 개는 마취하에 촬영한다.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호자가 자꾸 막 들어오려 그래. 막, 우리 개가 제가 있어야 말을 듣는데요 이러면서 자, 방사선 찍는데 보면 커우션, 레디에이션 이렇게 돼 있죠. 방사선 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보호자가 보호구를 찹니까? 안 차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는 가급적이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찍을 때는 다 나가 있는 게 좋아요.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때요? 마취 돼 있죠? 이 사람은 마취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도 마취를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때요? 나봇을 입고 있죠? 그쵸? 자, 지금 나봇을 입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 마취 보고 있는 사람들, 좀 있으면 다 콘크리트 벽 뒤로 숨겠죠? 마취한 상태에서, 지금 뭐예요, 이게? 라이트, 레터럴이죠. 오른쪽으로 누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옷을 다 갖춰 입고 찍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미터라는 게 있어요. 도시미터라는 것도 있고, 이건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세부적으로 있으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자, 볼까요? 지금 뭐 차고 있죠? 이게 도시미터라는 거예요. 로리 헤드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미터고 자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강예지, 뭐 강예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것도 도시미터고 보면은 이 안에 자기가 얼만큼 방사선에 노출되는지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방사선 찍죠? 그러면 2차광선이든 1차광선이든 이 사람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보호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얼만큼의 방사선에 노출이 됐는지 체크하는 게 바로 도시미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잘 모르겠네. 이거는 큰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 거 하나씩 줘요. 딱 돼 있으면 제 거는 천정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병원을 옮겼다. 그럼 도시미터도 옮겨갑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찍을 때는 반드시 도시미터를 하고 어느 정도 방사선에 계속 노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사선 안전까지 하고 이제 해부 구조를 다음 시간에 배우고 실질적으로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20분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얘기하려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할 때도 이 앞에 했던 거를 제가 한번 조금 처음에 복습하고 리마인드 하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천천히 나가려고 해요. 지난 학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외과랑 붙어 있어서 참 수업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진짜 순식간에 했어요. 순식간에. 뭐 외과 쪽도 배울 게 너무 많고 외과가 마취가 있어가지고 뭐 실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순식간에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이번 학기에는 방사선이 그 따로 과목으로 분류가 된 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따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어,
사실은 되게 지금 천천히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다행이고. 자, 그러면은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